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정말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국내 증시 개장 점검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개장 전략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도 참 글로벌 시장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오늘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각국 정상들이 속속들이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 SCO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새벽에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견제하지 않는다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글로벌 정세, 국제 정세 속에서는 각국의 패권 다툼, 견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도 그 흐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급등했던 중화권 증시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이제 미증시 하루 쉬어갔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저희는 간밤에 미증시 정규장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다우존스 0.55%, 나스닥이 가장 좀 낙폭이 컸는데 이 전반적으로 다우에서는 그나마 월마트, 맥도날드 이런 소비재가 조금은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특히 M7이 좀 모두 내리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9월 첫 거래일이 이렇게 출발을 한 만큼 앞으로의 전략도 저희가 잘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미증시 애프터마켓 그리고 좀 더 이슈들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새벽 요정들입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벽 요정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옆에서 예림 아나운서의 웃음소리가 살짝 들렸거든요. 민망해서. 민망하다뇨. 보시는 분들 모두 아는 사실인데 네, 항상 아침마다 함께하고 있고 새벽에 항상 이른 시간부터 내용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에게도 많은 응원과 이 채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예림 아나운서 함께 우리 글로벌 이 미증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지수가 어쨌든 하락세로 출발해서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래 9월이 계절적으로 수익률을 얻기 힘든 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대규모 감세 정책 OBBBA까지 도입한 상황이라서 이제 시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오늘 국채시장에도 좀 그대로 반영되면서 숫자로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 중에 특히 30년물 국채금리가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 4.7bp 상승한 4.27%의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2.2bp 상승한 3.65%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법원의 판결대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관세를 걷어들이지 못하고 걷어들였던 관세까지 다시 내야 한다면 미국 정부는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야겠죠. 이런 점이 오늘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금리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독일은 2011년, 또 프랑스는 2009년 이후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유도 각기 다릅니다. 영국은 스타머 총리가 이제 직접 경제 정책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재무장관의 힘이 약해진 게 드러났고 이 말은 곧 영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새 정부가 인프라나 국방 지출에 또 돈을 많이 쓰면서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프랑스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물러날 위기에 처해 있죠. 다음 주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이유들로 유럽의 국제시장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오늘 유로와 파운드와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화의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시기에 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엔화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좀 금선물도 확인해 볼 텐데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선물과 은선물은 고공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의 재정적자 위험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선물 보시면 오늘 2.38% 상승한 3,599달러에 거래됐는데 장중에서는 3,600달러까지 돌파했었고요. 은선물도 2.49% 상승해서 41달러 후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제유가도 꽤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2% 안팎으로 상승했는데요. 러우 전쟁이 곧 휴전하나 싶었는데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러시아는 오늘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고요. 얼마 전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정상들이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휴전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10월까지는 생산량을 좀 유지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각 국가 안에서도 여러 좀 잡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변지환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지금 금선물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해서는 예림 아나운서가 이틀 연속 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뭐 아침 7시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금 가격 강세 추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만의 가장 강점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뭐 거두절미하고 구글, 그쵸. 이 크롬 못 잃어 이 고민을 계속하고 맞습니다. 있었을 텐데 이와 관련된 내용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제 화면 스캔 띄워주시면 알파벳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7%대 강세, 8%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역시나 엄청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226달러 선 기록하는데 좀 구글이 이 걱정을 덜게 됐나요? 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네.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는지 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알파벳이 지금 클래스 A랑 클래스 C가 나란하게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화면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클래스 A가 지금 7.05% 올라가고 있고 클래스 C가 6.7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는 오픈도어가 있거든요. 오픈도어는 0.98%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거래량 탑3로는 이렇게 세 종목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을 봤더니 그레이트 엘름 그룹이 지금 47.66%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리디언 테크놀로지가 28.05%, 포시즌스가 21%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애프터마켓 이 무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알파벳으로 던져버렸는데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볼게요. 지금 종목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화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앞서 오은비 아나운서가 짚어준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과 함께 볼까요? 네, 이제서야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드디어. 이게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지금 상단 세 종목이 알파벳 클래스 A, 알파벳 클래스 C 그리고 오픈도어 그 밑에가 애플이에요. 사실 오픈도어는 오늘장 안에서 크게 이렇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 지금 상단 탑4 종목 중에 탑3가 지금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파벳 클래스 A가 7% 가까이 올라가고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클래스 네. C가 6.65%.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레이트 엘름 그룹이 46.48% 올라갔고요. 솔리디언 테크놀로지가 28%, 포시즌스가 21%. 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모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률도 보면은 오리엔탈 커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7시 한 50분쯤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상단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급격하게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리미엄 케이터링이 12%, F5가 10% 낙폭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거래량 1등인 알파벳 소식 네. 바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미국 법원이 지금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른 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는 건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사실 그 전까지 크롬을 매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크롬 그랬죠.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핵심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도 공유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붙었습니다. 법무부는 원래 구글이 아예 크롬을 매각하라고 좀 요구를 했었는데 법원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판사가 이 크롬이 구글 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쓰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대신에 판결문에는 몇 가지 좀 제한 사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구글이 자사 제품을 먼저 깔아주도록 돈을 지급하는 건 허용이 돼요. 근데 그 대가로 독점 계약을 맺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글이 아이폰 같은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이 맺어왔던 이른바 뭐 강제적 신디케이션 이 관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에서는 강제적으로 맺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쵸. 어느 정도의 애플에 있어도 좀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쉽게 말해서 구글이 돈 주고 자신들만의 검색 엔진을 쓰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이제는 하지 말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지금 전반적으로 크롬 매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이번 판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 구글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 어찌 보면 그래도 크롬에 대한 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가장 큰 부분을 좀 덜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이 마켓 무버 살펴봤을 때 알파벳 클래스 A와 C가 탑에 올라와 있었고요. 거기에 애플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애플 언급 잠깐 나왔는데 우선 애프터마켓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연결해서 이어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애플과 메타의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장마감하기 한 1시간? 40분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네. 일단 제 화면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장중, 그러니까 뭐 일반 장중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폭 자체가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애프터마켓 때는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줘서 제가 이걸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갖고 왔거든요. 애플의 로봇공학 분야 수석 인공지능 연구원이 회사를 떠나서 메타의 경쟁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이런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타는 직접 확인하면서 이 자사 로보틱스 스튜디오에서 애플 출신 장지한 연구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탈이 아니라 애플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AI 인재 유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만 하더라도 이 파운데이션 모델 팀에서 팀장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회사를 떠났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구원 3명도 추가적으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개됐던 애플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만들었던 핵심 조직인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핵심 인재들인데.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했다. 사실 그렇죠. 시장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모델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감보다는 약간 챗 GPT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메타로 이 인재 유출에 대한 내용도 체크해봤고 메타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정규장에서 0.49% 내렸지만 여기를 거의 만회하는 애프터마켓의 소폭의 상승 흐름 현재 0.46% 오르면서 애프터마켓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두 명의 요정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뭐 불스한자님도 인사를 해주셨고 에치펄트님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채팅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함께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코메리카인데 우리나라의 약간 기업은행 같은 롤인 것 같아요. 민간은행이지만 이렇게 중견기업 대출을
주를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우선 정규장에서는 0.72% 내렸고요. 여기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메리카는 조금 기대할 만한 소식이 나왔나요? 네, 일단은 코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 홀드코가 미국 은행인 코메리카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코메리카가 수년간 좀 부진한 실적을 내왔기 때문에 지금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너네 매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자들의 좀 말을 봤더니 만약에 코메리카가 매각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홀드코는 강수를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쯤 뭐 정확히는 한 12월경에 열릴 가능성이 큰 이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약 5명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11명 중에 5명이면 뭐 거의 절반이죠. 네. 그래서 홀드코는 지난 7월에 코메리카 지분의 한 1.8%,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코메리카가 금리 노출 관리와 이 비용 구조 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큰 은행에 합류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코메리카 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코메리카 측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주주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환영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코메리카의 다른 주요 주주들 역시나 비슷하게 우려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네, 코메리카가 뭐 올해 들어서는 주가 흐름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 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확 주저앉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은 앞으로도 좀 이어지는 것들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프터마켓 특징주 Zscaler 만나보시죠. 자, Zscaler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인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제 화면 함께 보시면은 지금 earning announcement 애프터마켓 close. 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바로 애프터마켓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대의 강세 282달러 선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이런 뷰가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 매일매일 말했던 게 실적을 얘기할 때 매출과 EPS잖아요. 주당 순이익. 근데 이게 둘 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태보자면은 이 4분기에 계산 청구액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와우. 근데 계산 청구액은 조금 더 쉽게 말했을 때 고객들에게 청구한 계약 금액을 합친 수치거든요. 앞으로의 매출을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1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이 매출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성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AI 기반 보안 제품의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을 잘 찍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Zscaler는 올해 매출을 32억 7천만 달러에서 32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자체가 32억 달러였거든요. 거의 뭐 1억 달러 이상을 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CEO가 성명을 통해서 Zscaler의 제로 트러스트와 또 AI 보안 솔루션이 오늘날 이런 기업들에게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존재고 또 굉장히 강한 수요를 끌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로 트러스트가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부 외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최신 보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CEO가 한 말이 맞아요.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발전할수록 이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사실 보안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가 좀 빵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소화하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유사한 보안 기업들도 한 15%대 이런 증가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방금 우리 은비 씨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데이터 보안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시장 동향의 변화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에 에치펄트님께서는 Zscaler는 몰랐던 종목인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KS 조이님, 휴스턴 텍사스에 거주하는 뽀송이 아빠입니다. 좋은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 꼬송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인수님도 유용한 정보네요. 꼭 챙겨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채팅으로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는데 애프터마켓 특징주 저희 방송만의 강점입니다. 이 부분 만나봤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투자 전략에 보탬이 될 만한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예림 씨와 함께 우리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볼 텐데 저는 첫 번째 종목 좀 낯설더라고요. 코닝.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볼 투자 의견 종목은 바로 코닝입니다. 익숙한 기업일 네?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티커명은 GLW인데 이 티커명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LW. GLW. 글로우. 글로우. 네, 아니, 맞습니다. 맞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유리 전문 기업인데요. 네. 글래스 쪽이군요. 네. 인터넷과 통신망에 쓰이는 광섬유 케이블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제가 잠시만요. 휴대폰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휴대폰 스크린에 탑재되는 유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네, 맞습니다. 맞죠? 애플. 팀쿡 CEO가 그때 백악관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애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도 생각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코닝만의 고릴라 글래스, 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로도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 그럼 다시 투자 의견으로 돌아와 보면요. UBS가 코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가는 65달러에서 84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UBS는 이 코닝이 만들어내는 광섬유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코닝이 만들어내는 아주 얇은 실, 이 광섬유가 데이터 센터의 혈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혈관. 네, UBS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기술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광섬유 양이 기존보다 4배에서 1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코닝이 이쪽 분야는 아주 꽉 쥐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설립의 가장 큰 수혜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가동 예정인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80%는 코닝이 접수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코닝을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서도 또 태양광 관련주로서도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 코닝 2.26% 상승한 68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닝, 유리 관련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어느 좀 산업 분야에 확실히 활용이 되는 거야 애매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림 씨가 정말 자세히 지금 AI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 네. 혈관과 그리고 휴대전화의 얼굴까지 담당하고 있는 코닝입니다. 기대감 체크해봤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예림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두 분 영화 F1 보셨나요? 아우, 제가 아직 못 봐서 이번 주말에 보려고 하거든요. 네, 꼭 보셔야 합니다. 저 이거 은비 페라리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막스 베르스타펜 팬이에요. 정말요? 네. 몇 번 보셨죠? 제가 한 번은 되게 열심히 보고 한 번은 같이 본 사람을 깨우느라 잘 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이 장면 보이시죠? 진짜 네.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저도 이 장면은 봤습니다. 사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셨잖아요. 그때 주무신 분이 예림 씨인가요? 사실 네, 저희 맞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같이 당잠사에 나오는 지은 캐스터랑 같이 아, 봤는데 지은 네. 캐스터도 F1 팬 중 한 명이죠. 그쵸. 정말 좋아해서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자기 언급해달라고 네 그렇게 어필을 좀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채팅에도 지금 미라님께서 새벽 방송에 보던 분들이 여기에 또 나오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텐션은 아마 저희 네, 방송에서 보실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F1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네. 기업에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맞춰보시면 설마 이 색깔과 같은 페라리? 네, 맞습니다. 페라리입니다. 네, 도이치뱅크에서 네. 페라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투자 의견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시한 이유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다음 달에 페라리가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나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이제 회사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 보통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지 또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은
또 어떻게 내놓을지, 언제 내놓을지 이걸 좀 공개하기 때문에 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30억 유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페라리가 곧 F80 신제품, 신차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페라리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격 보고. 얼마인가요? 0을 하나 더 붙였나? 네. 솔직히 0을 하나 떼도 너무 비싸거든요. 네.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약 5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조선 때부터 일을 해야지 고조선. 절법한 돈인데요. 너무 그거는. 힘들잖아요. 와. 아무튼 이 53억 53억 원인데 딱 799만 대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근 많이. 799만 대, 네,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나름 53억을 낼 한정판. 수 있는 분들이. 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빨리 팔리겠죠? 네, 다 그것도- 판매되면 정말 확실히 실적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스캔 띄워두시면 그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 차량 이미지를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네, 우와. 맞습니다. 딱 MBC 옷 색깔. 네, F1에 아니, 나오는 차량이랑 정말 비슷하죠. 이야, 이거 뭐 달리면은 한 제로백이 막 0.1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3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시속. 어.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놓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운전도 되게 못해요. 네. 그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티맥 점수가 98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아. 빨간색 차도 있고 한번 네. 스캔 보여주시면 초록색 차도 있고 더 있어요? 네. 빨간색, 초록색. 와, 노란색 색상 라인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 이거 네. 예쁘다. 이건 이렇게 또 좀- 예림 아나운서 옷 색깔. 맞네요. 저희 약간 비슷하게 오늘 입었네요. 네. 네, 이렇게 다시 투자 의견으로 돌아와 보면 이 F80 모델이 그동안 페라리가 쌓은 첨단 기술과 디자인 철학, 레이싱 노하우를 모두 녹여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걸 집약한 하이퍼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기업들은 새로운 모델 하나 내놓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반전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이치뱅크는 이래서 이 F80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가는 다만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페라리 오늘장에서 3.12% 상승했네요. 3.12% 상승한 492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정규장에서 강세 보여줬는데 저희가 앞서 뭐 차량 사진들도 받고 참 탐이 나지만 함부로 탐낼 네, 수 없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사준다면 정말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맞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을 집약한 슈퍼카 페라리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에 또 새롭게 증시에 대비하게 될 종목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IB에서 나온 투자 의견이 아니라 네. 새로 IPO를 준비하는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미국 증시 IPO 시장이 정말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피그마도 있고요. 맞아요. 그랬죠. 참 피그마 뜨거웠죠. 네, 피그마도 있고, 뜨거. 네. 네, 블리시도 있고 크게 데이졌죠. 네. 네, 그래서 좀 IPO 시장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와봤습니다.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가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 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클라르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BNPL, Buy Now, Pay Later, 먼저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무이자 할부 결제라고 보시면 오. 됩니다. 이 결제 시스템의 시초가 바로 클라르나입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 그 돈을 먼저 클라르나에서 내주고 소비자들은 클라르나에게 천천히 갚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할부 결제 시스템을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생각보다 너무 까다로워서 이 시스템 자체가 혁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지금 비자나 페이팔도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시 IPO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제가 아까 드디어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 드디어라는 이 단어를 썼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IPO 과정이 꽤 다사다난했더라고요. 2021년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좀 해주면서 야심차게 상장 시도를 했다가 러우 전쟁이 터져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무산됐고 또 올해 4월에 상장하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때기를 들고 나오면서 관세 전쟁을 네. 선포했죠. 네, 그러면서
좀 무산됐는데 다시 한번 상장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1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고요. 주당 35에서 37달러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4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요. 티커명은 KLAR이 될 텐데요. 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출 업체죠. 피겨 테크놀로지, 또 체인점 카페, 블랙롯 커피바 등 가을에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소식도 제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상장을 기다려왔던 이 클라르나가 이제는 정말 날짜를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 체크했고요. 자, 앞으로도 이 새롭게 증시에 대비하게 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림 씨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 다시 MBC와 함께 메가캡 특징주 살펴볼 텐데, 자, 엔비디아는 요즘 좀 소방수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참 맞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주가 흐름 짧게만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2%대 내림세 보이면서 어쨌든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70선 내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소식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두고 칩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H100이라던가 아니면 H200 같은 주력 AI 칩이 이미 매진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엔비디아가 직접 나서서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러면서 선을 딱 그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X 트위터에다 글을 올리면서 수요가 많은 건 맞는데 네. 고객들이 주문한 물량은 문제없이 우린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떠도는 게 H20 관련된 이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H20을 판매하고 나서 이 기존의 H100, H200 아니면은 블랙일 칩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이건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딱 또 선을 그었어요.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 부족은 없다. 그리고 H20이 다른 칩 물량을 잠식한다는 그 우려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줬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방송에서 좀 엔비디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조금씩 맞아요. 나오고는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김선영 대표님도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셨고 글쎄요. 170선을 내어주고 있는 엔비디아 다시 한번 반전을 쓸 수 있을지 기다려보고요. 저희는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해 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엊그제 이 오픈 AI 쪽에서는 기업용 시장의 진출을 공략을 좀 더 본격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니까 또 미국 연방조달청과 협력해서 이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대규모 할인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정부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합쳐서 60억 달러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대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좀 정부랑 하니까 특별한 혜택을 좀 준 것 같아요. 연방정부 사용자들에게 이 자사의 생성형 AI 챗봇이죠. 코파일럿을 1년간 무료로 또 제공을 이야, 하겠다 네. 이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합의는 정부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 확산 전략이 동시에 담겼던 조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봤고 이번에는 바로 아마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비 씨가 준비해준 내용도 참 많은데 네. 시간이 어쩜 이렇게 항상 모자라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는지 모자라요? 전 혼자 1시간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선 아마존 얼른 볼게요. 자, 아마존의 이 역대급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가 지금 끝난 지 한 2달 되어가는 두달 됐죠. 상황입니다. 네. 7월 초에 했으니까요. 자, 정규장에서는 1%대 내림세 보이긴 했는데 이 프라임데이 관련해서 성적표 나왔죠? 네, 프라임데이 신규 가입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아이고.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나흘간 진행됐던 행사고요. 그 전후 3주 동안 미국에서 총 54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를 했는데요. 수치만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 6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회사 내부 목표보다도 10만 6천 명이나 부족했습니다. 행사 당일만 놓고 본다면은 그 4일 동안 160만 명이 가입해서 목표를 넘겼는데 정작 이 준비했던 이 3주 동안에 390만 명에 그쳐서 지난해에도 못 미쳤고 목표치에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전체 성적표가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또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도 좀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44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로 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 전용 클라우드 거점까지 우린 더 넓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성적표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 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도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펩시코를 은비 씨가 네. 우리 그 핑크한 에너지 음료 화면 보여주셨던 거 기억이 그쵸. 나거든요. 이거 이후에 또 좀 기대할 만한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펩시코는 제가 뭐 매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행동주의 투자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펩시코의 지분 약 40억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펩시코 전체 시가총액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엘리엇은 펩시코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했어요. 특히나 이 소다 사업을 다시 키워서 주가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코카콜라가 하는 방식처럼 병입 공장 운영을 직접 하지 말고 지역 가맹업체에 맡기는 구조로 좀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1% 조금 더 넘게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펩시코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강세 보였고요. 이번에는 크래프트 하인즈 만나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고 봤더니 요것도 은비 씨가 준비를 해줬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못했던 내용이 그때 있었더라고요. 못했었어요? 네,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크래프트 하인즈의 처음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좋아요. 이제 회사를 두 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누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어요. 하나는 뭐 소스, 스프레드, 상온 보관식품 쪽에 집중을 할 거고 다른 하나는 오스카 마이어 크래프트 싱글 같이 이 북미 지역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네.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이 사업 구조를 이렇게 딱 갈라서 각각 전문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큰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크래프트 하인즈의 가장 큰 주주? 혹시 네, 맞아요. 버크셔 웨이? 네, 워렌 버핏이에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참 신기하네. 똑똑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버핏이 이끄는 이 버크셔 회사가 크래프트 하인즈 지분의 27.5%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핏은 이번 분할이 회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버핏은 지난 2015년에 크래프트 하인즈의 이 크래프트랑 하인즈랑 이 합병을 직접 주도했던 네.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합병 자체가 현명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번 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버핏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그렉 아벨 역시나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크래프트 하인즈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지금 7% 가까이 내렸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아주 조금 낙폭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좀 힘을 크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못 전해드렸던 소식까지 알차게 살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프론티어 그룹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티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비용 항공사로 알려져 있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 탄력만 보면은 뭐 정규장에서 거의 15% 1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어떤 상황이죠? 네, 지난 29일에 이제 스피릿 항공이 또다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올해 만들어서 벌써 두 번째나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건데요. 지난 3월에 법원에 챕터 11, 이게 챕터 11이 기업 회생 절차인데 이걸 신청해서 운항을 재개를 했었어요. 근데 몇 달 못 가서 지금 다시금 또 위기에 빠진 거예요. 거의 딱 반년 정도 됐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경쟁사가 프론티어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만 한 14.49% 이렇게 급등했는데 스피릿 항공이 흔들리자 투자자들이 프론티어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또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양사가 협력 관계, 뭐 합병을 논의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스피릿 항공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네. 얻은 프론티어 그룹이었습니다. 자, 항공기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에어리스라는 종목을 보고 네. 또 찾아봤더니 이름이 그대로 에어리스, 항공기 임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름이. 네. 뭐 이름 자체가 에어리스인 만큼 항공기 리스 회사거든요. 이 새로운 지주 회사에 인수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지주 회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세워졌고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미모토 상사, SMBC 에이비에이션 아유 발음이 꼬이네요. 에이비에이션 캐피털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인 아폴로와 브룩필드 이름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계열 투자법인들이 함께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리스 이사회는 이번 거래를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요. 회사 측은 인수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그 3분기 안까지는 실적 발표 후에는 컨퍼런스 콜을 열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컨퍼런스 콜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컨퍼런스 콜을 열지 않는다. 이 점 좀 독특하네요. 그쵸? 자, 에어리스가 정규장에서 6%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볼게요. 두 분은 새벽에 출근하시니까 평일에 맥주 한잔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까요? 어때요? 저는 알쓰여가지고 사실 그래요? 네, 네. 알코올을 잘 잘 못 섭취를 하지 드시고. 못합니다. 저도 알쓰예요. 그래요? 네. 네. 와 진짜예요. 저희 그런가 봐요. 회식은 쉽지 않겠네요. 회식은 뭐 커피 한 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카페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아마 PD님도 듣고 계실 텐데 저희가 아마도 그런 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내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올해 실적 전망을 굉장히 크게 낮췄어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술 판매가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네. 이 부분 때문인데요. 코로나 맥주 말씀해 주셨고 좀 술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델로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제가 술을 잘 몰라가지고 인기 맥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2026 회계연도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12달러 중반대에서 11달러 초반대까지 이렇게 낮췄습니다. CEO가 또 말했던 걸 좀 더 살펴보자면은 히스패닉 소비자들의 수요가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히스패닉 소비자들은 미국 안에서 맥주 소비에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와. 정말 핵심 고객층인데 네. 이들의 소비가 줄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게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고급 맥주 판매 감소폭이 전체 시장 둔화보다 훨씬 더 두드러졌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흐름 자체가 왜 나왔냐 봤더니 회사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일자리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이다. 또 속상하네요, 좀 네, 이거.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히스패닉 쪽에서도 수요가 좀 네. 줄었다 이렇게 어.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또 연결고리가 네. 생깁니다. 히스패닉이 주로 소비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타격을 입었다. 결국 52주 저가를 좀 새로 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정규장에서 6% 넘게 빠졌고요. 뭐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채팅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PMI 나왔잖아요 하시는데 네. 예림 씨랑 저희 이 PMI, 제조업 PMI 나온 거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ISM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48.7로 공개됐는데요. 네. 6개월 연속, 반년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PMI는 50을 기준선으로 기업의 확장과 위축을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50 넘으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그렇죠. 50 아니면 왜 이렇게 못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부 지표를 좀 확인해 보면요. 제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부 지표를 확인해 보면 이 신규 주문 지수 여기 바로 보이죠? 신규 네. 주문 지수는 51.4로 나왔습니다. 네. 꽤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생산 지수가 47.8로 나왔는데 이전 달에 51.4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못 나왔고 또 이전보다도 못 나왔고 50 아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부문도 살짝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50선 아래에서 집계되면서 아직은 고용도 위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ISM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생산과 고용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요. 신규 주문 증가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뚜렷한 상승세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오늘 15분 전에 발표된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제조 PMI도 있었는데요. 이 제조 PMI는 53으로 집계되긴 했지만 예상치는 물론 이전 수치보다 하락한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뭐 ISM 제조 PMI는 전월 대비 증가는 했지만 방금 세부 지표를 보니까 또 네, 마냥 증가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없고 여기 지금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내용은 하락했는데 50은 넘었다. 네. 어쨌든 심리가 좀 오락가락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예림 씨, 저희 이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짧게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3시 반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꽤 등장을 했어요. 약 일주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몸이 살짝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 많았죠. 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살짝 칼칼해 보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말말말 확인해 보면요. 오늘 중국에서 열병식이 열리죠. 이 소식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하나 봤더니 반미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고요. 다만 지금 러우 전쟁 휴전협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좀 실망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좀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제발 빨리 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미국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을 두고 역시 주식시장은 관세가 필요하다. 관세가 주식시장에는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와 연결해서 좀 빠르게 살펴본 소식도 있는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얼마 전에 삼성과 인텔, SK 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미국산 반도체를 들여오는 걸 이제 막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는 TSMC도 이 목록에 좀 포함됐다 이런 소식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말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 내용 바탕으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전까지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이 동향들 살펴봤고요. 미증시 이슈 체크해봤다면 이제는 우리 다가올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 첫 방송 함께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어떠셨어요? 뭐 방송 말씀하시는 거? 네. 뭐 조금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네. 양질의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날은 저도 첫 방송이라고 같이 네네. 긴장을 했어서 저도 좀 파트너님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좀 딱딱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월이 하루 쉬어가고 나서 미증시가 어젯밤에 첫 거래일을 소화했습니다. 9월에 뭐 시장 안 좋다, 안 좋았다, 역사적으로 어쨌다 이런 이야기 많기는 하지만 이걸 진짜로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어제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 시장은 네. 미국 시장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유럽 그 재정 위기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국 시장이 개파락 시작해서 그 종가만 보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새벽까지 장을 좀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파락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마감하는 시간 이후에는 네. 다시 한번 또 상당 부분 만회하며 장중 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약 후각 형태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강한 매수세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놀랄 필요는 없겠다. 네네네. 새벽까지 시장 보셨으면 오늘 저희 아침 방송 나오기가 또 너무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2시간 뭐 자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2시간 주무시고 그러면 얼른 저희가 이야기하고 좀 오후 중에 쉬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전략 호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선물 시장 흐름도 잠깐 한번 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3대 지수 인덱스 선물을 보면은 나스닥이 0.27% 오름세, 3대 지수 선물에서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 유럽에서도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았다. 특히 독일 증시도 엄청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 끝났고요. 여기에 뭐 간밤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국채금리 관련된 뉴스가 좀 쏟아지더라고요. 네네네. 이걸 보고 와 이렇게 막 역대급이다라고 하면은 놀랄만 하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들 저희가 좀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 현재 불거지고 있는 유럽 쪽 네. 리스크를 좀 보시면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예, 이제 실시간 차트인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0년 채권 금리가 4.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둘 다 사실 전부 재정 위기,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네. 나타난 현상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이르 총리가 7월 15일 날 내년 예산안에서 44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출 삭감안을 발표를 하면서 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고용 축소라든지 연금이나 아니면 세금 동결 또 뭐 공휴일 폐지 이런 항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적자 축소, 뭐 EU의 재정 규율을 우리는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예산안을 발표를 했지만 야당과 이제 언론에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원에 네. 이번 달이죠. 9월 8일 날 이 하원의 예산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임 투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산안이 발표됐을 때 유로화가 좀 그 시장에서 큰 매도 압력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2011년, 12년에 있었던 그 남유럽 위기, 뭐 그때 있었던 그 남유럽 위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네. 유로존 전체의 어떤 리스크를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IMF의 금융 지원이 프랑스에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도로, 네. 최근에 그 22의 라가르드 총재의 어떤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이후에 좀
과도한 복지라든지 공공지출 이런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자체가 이제 유로존의 기준인 3%를 좀 크게 벗어나 있거든요. 지금 5.1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배경으로는 이제 ORB, ORB라고 하면은 그 영국의 예산 책임청이거든요. ORB. 예, 예산을 이제 이제 그 예측을 하고 거기 예측에 따른 것들을 수립하고 이런 건데 그 이 ORB에서의 반복적인 예측 오류.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재정은 좀 좋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지출 압박을 좀 미래로 미루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네. 신뢰를 좀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낮은 성장률, 그 다음에 높은 물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최근에 그 영국 지금 30년물 5.7 정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채권 금리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유럽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제 문제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전체로의 어떤 리스크로 인식을 하면서 남유럽 때처럼 전체 위기로 불거질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차가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이거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유럽의 리스크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장기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글로벌 전체 시장에 좀 이런 리스크가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는 정치적인 위기가 또 영국에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예산 수립이나 어떤 예측과 관련해서 신뢰도를 잃어버린 점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경기 전반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 국채금리가 4.2선에서 단단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지금 네. 어찌저찌 좀 버티고는 있는데 네. 계속해서 어떤 미국 외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터지면 뭐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4.3선까지도 좀 두드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일까요? 이 금으로 잠깐 시선을 옮겨볼게요. 금 선물이 뭐 어제도 3,550달러 선 금 온즈당 이렇게 돌파했더니 오늘 저희 시각으로 아침에도 3,600도 돌파했다 이런 네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안에 4,0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금에 대한 선호도 뭐 계속 높아질까요? 잠깐 웃으셨거든요. 네네.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인베스팅닷컴 실시간 차트를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는 3,500 말씀하신 대로 네. 3,600에 지금 근접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올 3월에 이제 3,000달러 돌파한 이후에 3,250 그다음에 3,500달러 박스권을 한동안 이제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8월 22일 이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결국 3,500달러를 돌파를 했고 요게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자, 금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자, 저희가 지금 대표님과 함께 이 실시간 시세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기로는 금 가격이랑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런데 뭐 사실 이제 투자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금은 이렇게 잘 가고 있지만 네네. 금은 이자를 안 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채권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도가 계속해서 네네. 국제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은 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채권 10년채 금리랑 굉장히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를 차감한 실질 금리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는 골드에 대한 기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거나 물가 상승률이 뛰게 되면 어떤 안전자산과 인플레에 대한 인플레 해지 기능을 하는 골드가 이제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매입, 그다음에 관련 ETF들의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네. 작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전통 흐름과 달리 수급에 의해서 국제 금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로 변모를 했고요.
최근의 흐름 역시 금리 인하, 그러니까 8월 22일 이후 잭슨홀 이후에 시장의 금리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골드 가격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상승해서 3,50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상관관계를 크게 띄는 말씀드렸던 10년치 실질 금리는 지금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현상들을 좀 시장에서 관찰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금리 하락 기조를,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내에 있던 높은 물가, 맞아요. 또 이제 재정 불건전성,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시장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단기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 짚어주셨고, 특히나 뭐 재정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관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자기를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증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잠시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변지현 파트너님과의 말씀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국내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양시장이 1% 내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 줬고, 반도체주가 반전을 이뤄냈죠. 특히 이제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 외국인 수급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반도체주도 어제가 잠깐의 반등이었는지 오늘은 좀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책적인 소식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기부에서 미국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지원에 나선다. 4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관련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의 업종에 어떤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오늘 주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본 증시는 어제 우리 시장과는 달리 좀 약했었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9월 3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9시를 기점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출발하는데, 오늘 과연 어떤 흐름으로 출발하게 될지 우리 시장의 방향성 함께 만나보셔야겠죠. 자, 현재 지수 출발합니다. 네, 코스피가 0.17% 오르면서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3,177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현재 793선, 약보합권,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조금은 등락이 엇갈리면서 거래 출발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일본 증시의 지수가 잡혔을까요? 현재 니케이 지수가 42,046선, 0.62%. 아무래도 일본은 지금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수와 비슷하게 강보합권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2% 가까운 탄력 속에 35만 6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두산에너빌리티 2%대 강세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 현대차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은 주가에 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합권 움직임, 기아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의 2%대 강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약보합권, 네이버도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 계속해서 탄력 받아왔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조금 매물이 출회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0.65% 내림세 45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 페트론도 어제 거의 3, 4%대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이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2%대 약세 30만 6천 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좀 내림세가 더 많이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삼천당 제약과 리노공업이 소폭의 상승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는 0.3%대의 상승불 3,180선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늘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의 좀 연속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잠깐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억 원대 매수세가 집계되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조금 물량을 덜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조금 다른 추이를 가져가면서 지수도 다른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도 잠시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과연 어제 시장에 이어서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이게 될지,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강세 업종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상승률과 거래대금 상위, 오늘 어떤 종목 쪽으로 조금 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지도 함께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하시는 가운데, 자, 코스피에서는 오늘 대형주와 중형주, 보합권에서 엇갈리는 흐름, 제약이 조금 상승불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일동홀딩스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강한데 한국전력이 1%대 상승률로 거래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지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개장 상황 조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다시 좀 미증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주도 반전을 써냈다면 오늘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간밤에 기술주 약했거든요. 네. 좀 이 약세가 이어질까요? 결국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어떤 그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AI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버블이다 아직 그렇게 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무리가 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추세 추종 펀드 중에 그 CTA라는 펀드가 있어요. CTA. 예, 굉장히 규모가 큰 펀드인데 선물하고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대형 펀드입니다. 근데 이 CTA 펀드가 7월 한 달 동안만 주식 비중을 3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포지션이 3배. 네. 거의 이제 100%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제가 기사를 좀 본 적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맥스 롱 상태거든요. 거의 그쵸. 이제 채울 만큼 다 채웠기 때문에 과거 통계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차익 매물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심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을 통한 어떤 조정 구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에 또 오늘 세일즈포스 장 마감 후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또 이번 주 오늘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잠깐 약한 흐름은 자연스러운 네네네. 조정이다. 그리고 AI 거품론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세일즈포스나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도 이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그 고객 관련한 모든 데이터와 업무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주는 그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CRM 업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2024년도 말에 약 370달러 정도를 찍고 현재 이제 한 250달러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이번 분기 컨센서스 자체는 그 주력 사업인 에이전트 포스의 매출 확대 이런 것들 따라서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실적 여하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 인프라 수요 이런 것들랑 관련한 반도체 업종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 역시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 분기 제시했던 가이던스와 대체로 일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AI 반도체 매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50억 달러를 상회를 하는지, 그다음에 지난 분기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그 BAI 반도체 부분, 이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수요 저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 179억 달러, 170억 달러 이상 이런 여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기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 네. 제시했었던 그 하이퍼스케일러 AI 캐펙스 부분 이런 부분을 상향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세일즈포스와 브로드컴 실적 성적표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일즈포스 오늘 밤 이후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우선 애프터마켓에서는 정규장과 달리 소폭의 오름세 가져왔다는 점도 함께 기대감을 키우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도 이번 주에 파트너님이 저희 어떤 요일 나오시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옵니다. 수요일, 금요일. 그러면 네네. 금요일에 브로드컴 이야기 네네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금요일에 부탁드려 볼게요. 자, 파트너님 저희 아까 앞서 이 글로벌 유럽부터 시장 얘기하면서 그중에 불확실성 포인트로 하나 얘기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좀 제동을 걸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뭐 시간 끌기용이라는 의견도 있고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막 정당하다 이렇게 더 얘기했거든요.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그 관세 발표 이후에 미국의 이제 12개 주하고 5개 기업이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이 이슈는 지난 5월에 이제 국제무역법원에서 그 대통령은 수입 금지에 대한 권한만 있지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있다 이런 또 위법 판결이 맞아. 나왔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새롭지 않다. 예, 그리고 그 법원이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즉각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까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판결 그 효력을 유예했기 때문에 네. 뭐 단기간에 어떤 뭐 위법이다 아니다 해결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그런 그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미 나왔던 이슈고 그다음에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고 걱정할 것 그리고요, 없다. 5월 달에 판결 나왔을 때는요. 증시가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내리고. 그러니까 이걸 꼭 반응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비슷한 이슈에 어떨 때는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고 맞습니다.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저희가 또 파트너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게 되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로 우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9월에는 그래도 뭐 진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증시가 원래 전통적으로 약했던 달이다. 하지만 올해는 FOMC가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를 것이다. 정말 여러 해석과 전망들이 있는데 파트너님은 또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네네네. 저희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지금 파트너님이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네. 이제 나와서 주식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해서 채권 쪽으로 좀 가보자 맞아요.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전략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때 이제 타겟 금리로 드렸던 4.4까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4, 4.5 부근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채권 전략을 그대로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뭐 1회를 하니 2회를 하니 뭐 어떤 이런 횟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물가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기채 금리를 붙잡고 있는 재정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해소된다고 하면 장기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네. 금 가격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강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ETF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다들 아실 거예요. GLD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SPDR 골드쉐어 네. 요 ETF. 지금 화면에 나가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내 상장 ETF인데요.
SOL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 요거는 이제 연 한 4% 배당금까지 주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SOL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ETF라고 있습니다. SOL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 액티브. 네. 그래서 배당금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요 ETF를 좀 주목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탄력 받을 수도 있고 아니어도 하방 경직성, 네네네. 아니어도 안전하다. 참 금이 왜 안전자산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GLD, 티커명 GLD, 그리고 국내에서는 SOL 골드 커버드 콜 액티브까지도 확인해 볼게요. 또한 여기 지금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그러면 오늘 밤에 이어질 미장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그 미장 관전 포인트 전에 유럽에서도 한 가지 경제 이벤트가 네. 열려서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30분입니다. 그래서 ESRB, 그러니까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려요.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 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 네. 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정치권 문제라든지 영국 재정 위기 그쵸. 이걸 둘러싸고 이제 IMF의 구제금융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서 그 라가르드 총재가 관련 발언이 좀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좀 재밌게, 이거 이제 생중계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새벽 3시에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이지북은 이제 미국의 12개의 연방 준비은행장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FOMC 그 발표 2주 전에 항상 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FOMC에서 어떤 단기 이자율을 결정할 때 좀 참고로 활용되기 때문에 FOMC 성명서의 약간 온도계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이제 세일즈 포스 요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발표하고 나서 또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미장 관련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일즈포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애프터마켓 흐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새벽 3시 베이지북 FOMC에 대한 미리 보기 될 수 있고 4시 반에는 앞서 저희가 유럽의 좀 어지러운 상황 전해드린 만큼 라가르드 총재의 어떤 시선이 뷰가 나오는지 저희가 새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입니다. 새벽이 아니고. 네, 오후 4시. 오늘 오후 4시 반. 오늘 오후 네. 4시입니다. 네. 네. 자, 유럽 라가르드 총재의 이야기 나오는지 지켜볼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중화권 증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있는데 앞서 SJ리님께서 대표님 뷰 좋네요. 매일 나오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 와우글로벌 변지원 파트너는 수요일, 금요일 함께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국내 증시는 지금 보합권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는 곧 개장하게 될 중화권 증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중화권 증시에 대한 주목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바로 시장 정리해 볼 텐데 하림 씨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따로 영상 클립 올라온 거 보셨어요?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아직. 네, 저희 하림 씨 이 시황이 딱 압축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또 편집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어제 채팅에도 이렇게 중화권 증시 바로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만큼 오늘도 바로 한 큐에 저희 시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열심히 어제장 중국 마감 시황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흐름이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상해 종합지수는요. 0.45% 하락해서 3,85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성분지수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2%대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요. 12,55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0.47%가 빠졌고 특히나 홍콩 항생테크 지수는 역시나 이 1.2%나 빠졌다는 모습도 좀 연출이 됐습니다.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였는데 이 어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이 조정 압력이 좀 들어오면서 아쉬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최근 2달간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였죠. 특히나 반도체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면에 2거래일 연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어제장에서 마찬가지로 AI에 관련된 테마주로 묶이면서 흐름이 좋았던 클라우드, AI 관련된 통신주들, 이 관련 업종단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좀 됐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했었던 중지 이노라이트나 아니면은 티앰프 같은 종목들도 이 어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지만 그제장에서는 이 어제장에서 그 흐름을 모두 다 되돌려주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한동안 부진했던 은행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정말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모처럼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상반기에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사실은 비용 절감 효과 등에 힘입어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아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단에서도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상해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좀 잘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44%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이후에 2거래일 연속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장에서도 상한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금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장에서 흐름을 한 번 더 이어서 살펴보자면 몇몇 개의 종목들이 이 빨간불을 켜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으로 풀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좀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러시아 정유 설비의 약 17%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공급 차질 우려로 이 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이제 어제 중국 정부에서 하나 소식이 나왔는데 공작 기계 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표준을 지정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장비 업종단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대만 가권지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어제장에서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이제 장 중반 들어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만 하면 TSMC죠. TSMC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대만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1%대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TSMC에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TSMC도 이제 중국 난징 공장에 장비들을 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TSMC 전체 생산량의 한 3% 정도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테리픽 10이죠.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제장 움직임 어땠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가장 재밌게 나왔던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AI 칩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그제 이제 홍콩장에서 18%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어제도 장중 한때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 전환했습니다. 1.75% 하락한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메이투안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 부진한 실적에 배달 시장 출혈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메이투안. 어제 장에서도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1.8%대 빠지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고요. 징동닷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가전 유통기업인 세코노미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로이터에서 이 보도가 7월 말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1일이죠. 얼마 전부터 공개 매수 접수 기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식이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본격적인 인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식도 팔로우업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진한 실적으로 이제 장중 급락세가 한번 영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데이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8월에 친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0.15%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1월에서부터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만 따져봤을 때는 23%가 증가를 한 건데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게 7, 8월의 판매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어제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리자동차는 어제 장에서도 1%대 좀 밀렸는데 8월 데이터상 판매량을 보자면 지난해 대비해서 38%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비아디의 판매량보다는 그래도 좀 우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텐센트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0.7%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샤오미를 그때 IT, 가전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전기차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8월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3%대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요. 8월 데이터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 내 이 전기차 인도량이 2달 연속으로 3만 대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이 수치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바이두가 최근 들어서 AI 클라우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번 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또 조정을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 연출이 되면서 1.5%대 빠지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0.8%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리픽텍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항상 살펴보는 종목이 SMIC인데요. SMI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4%대 넘게 밀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제 이제 자회사인 베이팡 화창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워낙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어제 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도 이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서 상해장에서는 SMIC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이 규정상 최대 10거래일까지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홍콩장 중심으로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지수들, 어제 흐름은 어땠는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죠. CSI 300 지수도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74%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2%대 넘게 밀렸고요. 과창판 50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장에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주요 종목도 한번 저희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제 CSI 300 종목들 가운데 상승률 상단에 자리 잡은 종목이 바로 이 장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장춘 고신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한가에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오히려 43%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요? 다만 장충고신 같은 경우에는 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분야죠. 이쪽에 뭐 이익도 아니고 무려 매출의 20%를 할애할 정도로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정말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희가 혁신 신약 관련주로 지금 묻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 혁신 신약과 관련된 승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네.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홍콩 증시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니까 관련된 소식도 팔로우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곤륜 만유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제장에서 기술주를 비롯한 AI 테마주들 흐름이 조금 아쉬웠는데 곤륜 만유과기, 우리말로는 이제 쿤룬테크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기업이 탱궁이라는 게임, 음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AI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은 50%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뭐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조금 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 같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중국장 마감 시황 정리였습니다. 네, 곤륜 만유과기 매출이 늘었지만 순손실이 확대됐다는 건 아무래도 비용 어쩌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성적표 체크해봤고 저희가 어제 서희 아나운서가 이 중국에서 이런 신약 관련해서 규제가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줬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장춘고신, 장춘 첨단 기술 이름이 또 두 가지네요. 네. 네, 이 부분도 함께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알리바바의 여파로 급등했다가 어제는 숨고르기 했던 중화권 증시였지만 그래도 섹터별로 일부는 차이를 보였다는 게 어찌 보면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 모두 다 가라앉지는 않았다라는 점 하림 씨의 이 시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 중화권 증시에서 체크해볼 이슈들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데 전승절 열병식이 10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간 곧 10시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열병식이라는 건 군사 퍼레이드지만 이번 열병식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시진핑 주석이 푸틴, 김정은과 함께 반미축 결속을 과시하면서요. 어제 텐진에서 끝난 SCO 정상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중국은 SCO 개발은행 추진과 또 에너지, 인프라, 그린산업, 디지털, AI까지 이 협력을 골자로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특히 에너지 쪽에선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으로 들여오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을 만드는 데에 법적 구속 각서까지 썼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의미겠죠. 기존 시베리아의 힘1을 증량하고 또 극동 노선 증량도 병행이 되면서 중장기 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내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예고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LNG 가스 수입선 가격 협상력이 개선이 될 전망이고요. 정유와 석화 구조조정과 맞물린 업황의 재편이 예상이 됩니다. 이 흐름에서 또 저희가 중국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업종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본토 A주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가스,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인데요. 중국 석유그룹 엔지니어링, 줄여서 중유공정입니다. 이 중유공정이 CNPC라고도 불리는데 이 CNPC의 파이프라인, 저장, 정유 주력으로 대형 장거리관과 LNG 저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러 러시아로의 가스를 확대하고 내수 송배관을 증설, 또 저장 능력 확충을 하니까 직접 수혜를 받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발주량 자체가 실적의 핵심이므로 오늘은 수주 모멘텀 체크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가스,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명이 중유공정.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중유공정인데 중유공정이 중국 석유그룹 엔지니어링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CNPC라고도 불립니다. 네, CNPC 중유공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두 번째를 준비해 왔는데 네. 둘째로는 전력망 그리고 송변전 설비 분야의 종목입니다. 전기를 보내고 받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특변전공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네, 비장합니다. 좀 강해 보이네요. 전공, 맞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변압기와 리액터 등 초고압 장비의 대표 기업입니다. 역내 에너지 연계 그리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간접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에너지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된다면 수주 파이프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았고 국내까지도 영향을 줬는데 중화권에서도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 특변전공 소개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열병식의 키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신형 미사일을 발표를 한다는 건데요. 이 열병식에 이번에 신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7을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이슈가 군사 테마로도 번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테마주로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장성군공입니다. 장성군공. 네, 장성은 이제 만리장성의 장성으로 보이고요. 이 장성군공은 지상병장이라는 탄약, 유도 무기 계열의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어제 본토 A주가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3%가량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8월 중부터 계속 성장세인데 열병식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므로 테마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약했는데도 탄력을 보여줬던 장성군공. 참 이름들이 강하고 어렵고 장성군공까지 이 군사 방산 테마와 관련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코드가 지금 601606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장성군공까지. 열병식이면 아무래도 저희가 군사 방산 테마 관련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야 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테마까지도 체크해봤어요. 자, 열병식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그런데 지금 중국 증시 전반에 관해서 뭐 어제 약했지만 정말 최근에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뜨겁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이런 외신의 기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중국 증시가 워낙에 핫합니다. 중국 증시 8월 신규 계좌가 265만 건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 전월 대비 34.97%, 전년 대비 165% 증가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었는데 요즘엔 중국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즘 월가에서는 중국장이 단기 급등하기는 했으나 전면적 과열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라도 시장 대비 비중은 2015년 버블 피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규제 당국의 레버리지 관리하에 광범위한 과열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진융자 잔고는 2.3조 원 위안대로 2015년 기록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주식 대비 비중은 당시보다 낮은 2% 중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AI와 개별 테마 과열은 있지만 지수와 시장 전체의 과열 프레임은 과장이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이 뉴스만 보면 사실 네. 다 상승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중국 시장 투자하실 때 업종별로 잘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나온 중국 증시에 대한 이 분석, 결국은 업종별로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만큼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특징주, 특징 업종, 시황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유튜브 채팅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OJ 옐로우님께서 중국 증시 전문 방송 신선하네요. 중국 중심으로 일본, 대만 등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송 되게끔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응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증시 월가 코멘트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참 다른 증시보다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치는구나 싶거든요. 각 업종별로 등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정책 이슈가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국의 교체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교체 보조금. 네, 네. 그렇습니다. 교체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자동차와 가전의 내수가 둔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사실 경제와 시장이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하기도 하지만 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교체 보조금 정책, 이름하여 이구 환신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뜻인데요. 네. 예전에 사용하던 가전이나 차량을 중국 정부에 반납을 하면 새로운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상반기에 소비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효과가 옅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여기 기사를 또 보시면요. 일부 도시에서 이 교체 보조금 예산이 소진돼서 중단 혹은 일시 중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중앙정부도 보조금 기준을 굉장히 얇게 쪼개서 낮은 단가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좀 더 폭넓게 좀 적은 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할인에 내성이 생긴 중국인들이 새로운 자동차나 가전을 살 마음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 이 보조금이 사실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그쵸. 참 중요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참 잘 먹혔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좀 옅어지고 있다. 그럼 종목별로 추이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체 보조금 정책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바로 비아디입니다. 네, 비아디는 해외에서는 판매가 또 잘 되고 있고 시장도 확장 중인데 중국 내부에서는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이익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말 여기에 총 수익이 이 정도인데 분기 실적이 올해 초쯤에 감소했습니다. 약 10만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네. 10만 위안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강한 수출에 약한 내수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의 2분기 중국 전기차 판매는 89만 대로 전년과 비슷하고요. 내수 둔화와 더불어서 정부의 과잉 경제 억제 정책으로 성장세가 막힌 모습입니다. 다양한 전기차 시장들이 출시가 되면서 과잉 경쟁을 막는 모습이고요. 3분기 역시 정체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4분기에는 성수기와 정책 종료 효과로 개선이 될 수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ADAS, 2세대 배터리, 차세대 서스펜스 등 신기술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해집니다. 보시면 중국 증시 쪽은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로 핫하지만 중국의 정책과도 함께 병행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수 둔화가 중국 증시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네. 중국에 떠오르는 전기차 업종 중 선두주자인 이 비아디가 기술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중국 증시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중국에서 내수, 소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조금은 뭐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하림 아나운서가 처음에 짚어주었던 이 자동차 전반적으로 1월부터는 괜찮았지만 최근 7, 8월은 좀 아쉬웠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동차주의 추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중화권 증시 시황 그리고 이슈 살펴봤고 이번에는 개장을 대비하는 전략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볼 텐데요. 자, 저희 화상 연결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중화권 증시 전략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장 전략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자, 어제 상무님께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 섹터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뭐 딱 짚어주신 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별로 차이 보였던 부분을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서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장을 보자면 오늘 예정된 전승일 군사 퍼레이드 때문에 시장이 조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게 0.4%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 하락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증에 반등하면서 이제 마감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AI, 반도체 섹터, 특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가장 큰 약세를 보여줬죠.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게 반도체가 많으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떨어진 지수가 오전에 굉장히 강력하고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중 조정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은 은행 및 유틸리티 섹터로 순환 매수가 나타나는 약간적인 방어적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자면 중국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는 이제 기업마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3.4%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그 이유는 지난주에 주간 인도량이 전주 대비 45% 굉장히 폭넓게 증가하면서 샤오미의 전기차 생산 능력의 확대를 신호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후장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전 손실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다시 급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시황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딱 궁금했던 부분 샤오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로봇주에 대한 부분 급반등했던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뭐 어제부터 이 오늘 이벤트를 앞두고 이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자리가 이어졌고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막 친밀한 모습들을 연출하는 게 이어졌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새벽에 코멘트를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메시지들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 대립 관계, 군사적인 대립도 했었잖아요. 그런 그쵸? 점을 봤을 때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이번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과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과를 활용해서 중국이 이제 미국만의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 부분인데 미국이 굉장히 수십 년간 공들여서 구축해온 인도하고의 긴밀한 외교 관계. 근데 이제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싶었는데 이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인도하고 파키스탄 휴전 관련해서도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노렸다는 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이었던 인도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 다른 국가들이 유리하게 판단되지만 다만 이것들이 경제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향후 추이, 양쪽에 있는 무역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딜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적으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 내용들 잘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장 개장을 대비하면서 저희가 전략도 짜 나가야 할 텐데 앞서 시황에서 잠깐 로봇주가 급반등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유비테크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주목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력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 유비테크 주가 점검과 함께 오늘장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유비테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유비테크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우선 2025년 상반기 손실 같은 게 아마 축소됐고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망이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실적에서 순손실 축소하고 이제 기대 이상의 마진하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 추세를 보여가지고 강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 그리고 2024년 하반기 대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굉장히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환점이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과거의 시험 생산이나 아니면 테스트 이런 단계가 아닌 이제부터는 대량 출하 단계로 전환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5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어디로 납품이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연간에 500대 이상 출하 가이던스를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목표였던 300대에서 500대 정도를 더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6년, 2027년 손익분기점을 다달아가지고 영업 현금 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우선 경영진의 의지나 아니면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제가 유비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로보틱스관에서도 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유니츠리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유니츠리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니 죄송합니다. 2025년 중국 본토 증시에 IPO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어요. 사실은 2개월 전쯤에 이제 유니트리가 홍콩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유니트리가 이제 중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보틱 관련해서 아니면 휴머노이드 기업 관련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네. 개장 전략 바로 이어서 부탁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전체 투자은행 리포트 등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투자은행 쪽에서 마켓 트레이딩 칼라에 대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가 횡보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승일 퍼레이드 행사 때문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전승일 기념 퍼레이드 때문에 당연히 중국 방산업체가 굉장히 단기간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증시 약간의 변동성과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유동성 장세, 상승 추세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유비테크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전환점을 맞이했다. 여기에 곧 상장하게 될 유니트리 좀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감 전해주셨고요. 이 시장이 조금 오늘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 상승 추세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잠시 후에 개장하게 될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 저희가 짜봤는데 잠시 후 10시부터 이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이어진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 10시에는 저희 아시아 증시 라이브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잠시 국내 증시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피가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소폭의 상승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3,171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소폭의 내림세 조금 더 하락폭 키웠습니다. 791선에서 개인이 홀로 매수하는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체크해봤는데 오늘 저희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내용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댓글 부탁드리면 저희 방송 발전시키는 데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10시에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